그 순서가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전에 저희가 서울 중에서 했을 때 굉장히 좀 프로그램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좀 우리가 인문학이 고용을 인문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를 갖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일단 저희가 오늘 학회 진행을 위해서 저희 그 회장님께서 기획사를 진행하셨습니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 길 오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임원진 출범 후에 첫 학술대회를 지방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고 여러 참석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좀 어려운 시간들이 오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수석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번역학회가 지방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 건 10년 만의 일입니다. 2008년도에 한국대회에서 했었고요. 그 전에는 2005년도에 국학술대회를 전주대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04년에 대구카톨릭대에서 국학술대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한동대 이후 10년 만에 지방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용인대, 가천대, 아수대, 수도권 대학과 주로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서 학회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국학술대회 주제는 한국 번역학의 역할과 비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가 전국 학회로서 우리 위상과 입지를 가지고 그리고 지역 번역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학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먼 길을 마다 않고 함께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 부모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대 김홍동 교수님께서는 먼 거리이기도 하고 일정상 참여를 못하셨고요. 마음만 보내주셨고 2대 유명수 부인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 4대 의장을 지내신 김지원 부인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5대 성백한 부인, 6대 한일동 부인 지난번 여기 사전 답사를 사실 왔었는데요. 그때도 함께 와주셔서 이렇게 강의실도 같이 불러봐 주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7대 우리 최희석 부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대 김정우 부모님, 2대 서명수 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는 자리라서 네. 마지막에 들어오시는 분은 법문에 입소하면서 법문 간사를 맡게 됐어요. 오늘 또 입소식을 성대하게 됐어요. 보안스 이만큼 배를 써가지고 오셔가지고 신고식을 했는데 우리가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 학술대 준비하는 데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고 멀리서 함께해 주신 이영훈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이정훈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원종화 부회장님 발표까지 같이 해주셨습니다. 아마 부회장님 오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지금 들어오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순서를 뒤로 미루어 놨는데요. 이번 학술대 장소를 기꺼이 제공해 주시고 그동안 정말 작은 거 하나하나 플래카드 하나 만드는 거에서 부착하는 거 여러 가지 세세한 것을 직접 손수 다 챙겨주셔서 저희가 평성스럽게 감사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대의 팀장님이십니다. 그 외에도 소개해드릴 분은 많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꼭 정말 깊이 있게 감사드리는데 지방에서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총무단 준비하는 그 실무 임원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우리 이상빈 총무님이 그 진두시를 해서 너무나 열심히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재무이사님, 부총무이사 말씀해 주신
학생들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열심히 잘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준비를 다 총괄해서 우리 전현주 수석부회장님께서 다 챙겨주셔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 학술대회 준비할 때 이번만큼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렸는데요. 대구에서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구매하거나 살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명대학교의 최진실 교수님이 정말 흔쾌히 최진실 교수님이 직접 공감해서 그 외에도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일일이 다 감사드려야 하겠지만 시간을 두고 하고요. 그러면 저의 인사는 여기서 가는 거고 오늘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서울에서 했을 때보다 굉장히 소박한 규모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회가 전국 학회로서 지방에서 다시 한번 이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 생각하고 소박하지만 알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금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인사한 3개월 올려주시고 저희 번역할 때 처음 초창기 19년에 그때부터 학계에서 너무 양으로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번에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대신대학교 최진실 팀장님 모시고 축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분양학교 대신대학교에서 이렇게 먼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학교를 들어오신 부모님들 어제 저녁에 오셨던데 옛날보다는 연세가 드셨더라고요. 제가 우리 대학에 91년도에 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 오신다고 머리까지 깎았어요. 제가 머리 깎으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다들 생사하거든요. 하여튼 우리 부모님들, 이모님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신 우리 김순영 회장님 의원들 고맙습니다. 먼 곳까지 와가지고 오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젊은 신진 학자들하고 어떤 주옥 같은 발표를 함께 유익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경산에 이 다음에 오시면 언제든지 여기 오시고요. 우리 대신작을 찾아주시고 우리 대학은 65년 되었어요. 실제로 신학대학으로 출발해서 신학과는 박사과정까지 있을 때가 있고요. 우리 문과는 석사과정까지 되어 있어요. 소규모 대학이지만 그래도 우리 대학을 지탱하게 하는 것은 우리 옆에 교회가 한 1000여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 충신대학, 용인에 가면 한림대학, 광주 가면 광신대학하고 그리고 대신대학하고 이렇게 합동지역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대학에 91년도에 와서 교양가정부의 교수로 왔어요. 그냥 강사로 와서 전문가를 설치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다 우리 고문 우리 선생님들 많이 도와주셨고 저한테는 지도교수들 김재현 교수님 많이 도와주셨어요. 내가 늘 저는 말도 잘 못해요. 대신대학교는 늘 이런 게 있어요. 신학교에는 신학교를 출발하는 대학에는 신학과 교수가 총장이 되어야 되는데 영문과 교수가 총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요.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신학교에 가면 그분들 간혹 그래요. 최대 교수는 영문과 교수인데 신학을 하지 않아서 제가 가끔 하면 내가 대학을 76년도 갔으니 예보고사가 떨어졌으면 신학교 갔을 텐데 예보고사가 되었으니 영문과를 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사실 신학을 할 수는 없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박사과정을 하고 대신대학교에서 신학을 또 했어요. 총신대학 신학을 하고 제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남들한테 뭐 표정은 뭐 하지 않지만 제가 경산에 여러분 있어도 내가 촌스럽잖아요. 촌스러워보다 저는 뭐 누구와도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경산에 오시면, 대구 오시면, 아니면 교회 교통에 혹시 가시면 도움 차원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고, 이제 저도 뭐 어른들 계시는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62살이 되었으니까 끝날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번영학회를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도 제가 도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번영학회 지금 회장님이 너무 팀 컬러도 너무 좋고 너무 잘해 주시고, 우리 또 부모님들이 얼마나 또 힘이 되시는지 참 좋습니다. 저도 신영영문학회, 대구에 있는 학회거든요. 한국영문학회, 고등학교도 활동하고 총무하고 뭐 있지만 우리 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신영영문학회도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을 하니까 교수님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논문 같은 거 쓸 일이라든지 또 우리 번영학회에서 또 더 내고 싶으시면 이게 사실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해놓고 오프라인하고 뭐 하는 데는 그게 필요한데 그 말은 못하고 너무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 할동 교수님, 윤 교수님, 제가 누구 한 분 또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생 교수님이나 고문 교수님, 다들 재수 교수님까지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기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 교수님, 저는 처음 그 함자를 들었을 때 굉장히 특이한 그저 성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해온 어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함자의 의미처럼 굉장히 큰 바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그 학술대회도 저희가 뭐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지금 오늘 때 이르기까지 아주 큰 바다처럼 저희들을 다 포용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정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발표장 B에 네 번째 그 발표가 원래 홍서령 선생님께서 예정이 되었는데요. 일정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요. 교수님이 선생님께서 지역사회 공헌형 연구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이제 세션을 나눠서 ABC 세션을 오른쪽으로 가기 전에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찍죠. 기념품 찍고 소개하고 잠깐 쉬었다가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오. 제가 잠깐 받고 잘 됐다.
그 사진을 찍혀야 다음 원지의 색깔을 입혀주세요. 조금 이쪽으로 보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나와요? 왼쪽 끝이야. 예, 예,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한 번 더. 누구를 볼까요? 오늘 메인이신가요?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두 번째 제 연구 지향도 저는 이제 그 인지과학의 여러 가지 이론들에 기대어서 그 통역사들의 또는 통역을 배우는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정보 처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들여다보는 그런 연구를 이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실험을 해서 그거를 정량 연구, 통계 처리를 해서 어떤 결론을 이제 뽑아내는 그런 이제 연구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통역이라는 게 너무나 다양한 변수가 이게 관여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변수를 통제를 해서 어떤 정량 연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한계를 느꼈다 그럴까요? 좀 방향을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ST 평가 어휘가 TT2에서만 의미의 강도 조절이 되는 사례입니다. ST를 보시면은 NSD Stratus Forum인데 TT2에서만 이 어둠이 날 휘감으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휘라는 접두사는 마구 혹은 매우 심하게를 뜻하는 이제 접두사인데 휘라는 접두사를 첨가함으로써 세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전 여자친구하고 헤어질 때 마음이 아픈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보시면 I want you에서 이제 TT2 보시면은 간절히라는 이제 세기의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ST의 비평가 어휘가 TT에서만 의미의 강도 조절이 된 사례입니다. ST에서 보시면 그냥 눈을 감다라는 어휘인데 여기에다가 살며시라는 이제 단어를 첨가함으로써 살며시는 남의 눈에 띄지 않고 가만히 감정 따위가 속은 천천히 은밀하게 즉 세기를 이제 약화시키고 있으면서 그에게 향하는 마음이 조심스럽지만 천천히 다가가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 노래 강도 조절 분석표인데 제가 이제 원래 다른 주제를 하다가 이 주제를 갑자기 변경해서 조금 자료가 부족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TT1하고 TT2의 강도 조절 분석표를 보시면은 TT2가 이제 한 2배 정도로 강도 조절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분석 텍스트가 등장인물의 상황이나 태도를 주로 나타내는 로맨스 영화의 노래 가사이므로 전반적으로 평가 중 행복, 불행, 안정, 불안, 만족, 불만족, 욕구, 거부감을 나타내는 감정 평가어가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의미의 강도 조절 부분은 최초 번역보다 재번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번역가가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상황을 가사 번역에 더 많이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향후 이제 연구할 사항으로는 지금은 이제 그 원스라는 영화의 그 노래의 가사만 분석을 했는데요. 총 13곡입니다. 근데 그 외에 영화 전반적인 텍스트로 분석 자료를 확대해서 최초 번역과 재번역의 문체 차이를 조금 더 이렇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재상영 영화의 재번역된 사례를 이제 분석해 봄으로써 재번역 영화들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인 관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최초 번역과 재번역의 전체적인 맥락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냥 홍정미 바로 했으니까 혹시 지금 연구 단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번역가가 좀 더 이런 부분을 드러내고 했다라는 거 외에 조금 더
재번역에서 좀 더 평가 어휘가 강하게 나타났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중간중간에 제가 그 분석 방법이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까 변화 양상을 4개로 나누셨잖아요. 네, 그렇게 나누셔서 그 4개 간에서 어떤 차이가 발견되었는지, 그렇게 되어야 그렇게 분석을 내 양상으로 나누신 그런 것에 대한 의미가 좀 상당히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평가 어휘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조금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아까 분석하신 부분에서 그 각각의 사례 있잖아요. 네. 그 사례들이 잠깐만 볼게요. 제가 봤던 자료에 처음에 이 부분 있잖아요. 예. 저 원문 에세이 자체가 예. 평가 어휘가 들어있어요. 평가 어가 더 강화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게 평가 어휘인지가 궁금하고요. 예. 또 중간에 다른 예문에서 예. 자신만만한? 예. 자신만만한은 그냥 유지가 된 거고, 자신감 넘치는 이 평가가 강화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기준이 제가 그 사례가 같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혼자 하신 거라면 사실 이런 주관적인 평가 어휘 관련된 연구는 그러니까 주관이 많이 되게 지금 초조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내포하고 있거나 이런 것도 다 평가에 속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moves that take me and erase me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장이 한 문장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약간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평가 어휘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TT1에서도 잡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TT2에서도 이렇게 사로잡고 묵혀잡고 이렇게 해서 세기를 강화시켰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한 거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평가 어휘가 국내에서는 이제 요거는 딱 평가 어휘입니다. 이거는 뭐 긍정을 나타냅니다. 이건 부정을 나타냅니다. 이게 딱 지침서가 한글에서 아직은 제가 알기로 없거든요. 논문들 많이 쓰렸는데요. 교수님들이 이렇게 해서 사례가 있다 이렇게 하셨지 요거는 이렇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그다음에 예, 그게 조금 사실은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하고. 예. 재번역이지. 예. 제가 그거를 그래서 최초 번역자 분이 누구신가 찾으려고 그 인터넷에도 보고 그다음에 DVD 판으로 제일 끝에나 뭐 제일 처음에 나오시는가 알아봤더니 아예 이게 없더라고요. 지금 노래라고 하니까 이것도 음악성을 많이 따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음악성을 따지면 이게 운을 맞춘다는 소리를. 그래서 번역을 아까 지금 단순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야까지 좀 이렇게 해서 재번역을 했는데 이게 음악성을 잘 살렸다. 그래요. 그 사례가 무슨 반복과 같은 소리 반복해서 아주 그 음악적으로 도와줬다든지 이런 거를 좀 추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단순하게 이건 지금 이 감정적인 태도 강도 조절 뿐인데 이게 어디까지나 언어니까 언어에 네? 모음 조합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또 그렇게 음악성이 좀 좋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좀 추가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지적들 감사드려요. 제가 대신해서. 네.
예, 제 교수님. 저도 이제 어젯밤에 이제 이걸 발표한다고 들어서 어떻게 발표하실지를 저도 여기 와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으면서 그랬던 거는 이게 가사고 노래니까 어떤 그 황석희 씨가 번역할 때 이제 문체를 본다 그랬는데 그 문체의 특징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했다 이렇게 봤으면 좋았겠다. 근데 왜 어프레이저 티어리의 강도를 봤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강도에도 그런 면이 있으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한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면이 있으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습니다. 언제 재개봉이 됐어요? 2017년 11월 1일이요. 작년에. 재개봉이도 보셨어요? 아, 예, 저 봤어요. 근데 왜 이걸 재보존했나고 좀 이유를 좀 알면 좋겠어요. 아, 예,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황석희 씨한테 메일을 보냈거든요. 바꾸신지 아직 답장은 없더라고요. 이 영화가 계속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영화가 그 처음 개봉했을 때부터 그 유명 가수들이 이 영화를 언급을 하고 유난히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가 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런 뭐랄까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재번역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조금 배경 좀 배경은 저가 그 아일랜드 그 문학하고 에어리어 스타디를 해서 이 아일랜드 더블린을 배경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여기서 우리 그 봄님께서 이제 그 음악성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영상 번역이니까 지금 이 가사만 놓고 하면은 우리에게 전혀 필요한데 그 노래를 부르기 전에 그 영상을 우리가 보고 그 주인공들끼리 느끼는 대화 이 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보고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사만 딱 넣고 이 강도를 이렇게 좀 이 영상 번역이니까 우리가 그냥 시간치 그냥 딱 책만 보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그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도 전혀 그걸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까지 같이 돼야 좀 어필이 되지 않을까. 이거 번역 설명하실 때.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발표 좀 하겠습니다. 김세현 선생님이 성차별적 단어 공유에 대한 일반 관객의 인식입니다. 제 연구의 큰 주제는 영상 번역에서의 어떤 젠더 제명이랄까요? 그것이 큰 주제, 탐구 주제인데 처음에는 그 발표 제목을 제가 영상 번역에서의 젠더 의식은 과연 필요한가라고 이제 제목을 잡았다가 너무 좀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축소를 시킨 것이 성차별적인 자막 번역에 대한 일반 관계에 대한 인식 연구입니다. 주요 내용은 설문조사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구 배경으로서 최근 이제 국내를 막론하고 페미니즘과 젠더에 대한 관심이 가장 아주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미투 현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 남형, 여형이라는 용어도 등장하고 남녀 간의 그런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문학적으로는 페미니즘과 관련된 문학 서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사회학적으로 다룬 이제 텍스트도 많이 발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해서 번역학계 내에서는 젠더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페미니스트 번역 연구라고 해서 의미 있는 시도들이 70년대 이후로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주로 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고 여성의 정체성을 어떻게 부각시키고 여성의 목소리를 어떻게 드러내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페미니스트 FT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여성주의적 번역 연구는 그 해당 텍스트나 그 해당 텍스트의 번역에 반영되어 있는 페미니즘이 그게 가장 핵심이 되겠고, 그러한 그 번역이나 텍스트에 반영되어 있는 페미니즘은 주로 엘리트 독자들이 취사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독자들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 접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영상 번역에서의 젠더는 그 매체 자체가 미디어가 이제 그 미디어의 특성상 일반 대중으로 하고 있고 또한 여성의 정체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성이나 남성이 모두 이제 왜곡되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했고요. 그 영상 번역에서의 젠더가 왜 과연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제가 살펴봤더니 가장 크게는 이게 사회 문화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번역학, 미디어 연구 그리고 언어학이라는 큰 세 가지 다학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선행 연구에서 크게 이제 번역학 쪽에서는요, 여성주의적 번역학, 주로 캐나다 학파나 프랑스 학파를 중심으로 그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영상 번역에서의 젠더 역시 최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올해 발간 예정인 그 라플리즈 핸드북 오브 오디오 비주얼 트랜스레이션 거기에도 그 젠더 어웨어니스를 다루는 한 챕터가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영상 번역에서의 젠더는 최근 이제 토명되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미디어 연구에서는 이제 영화와 관련돼서 비판적인 그 페미니즘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있겠습니다. 또한 언어학에서는 그 언어에 수사되는 그런 성차별주의가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언어와 사고, 언어가 어떻게 사고를 지배를 하고 또 언어의 그 사회적인 측면이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그런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여성주의적 번역학의 이제 개본은 폴 플루코와 셰리 사이먼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주로 탐색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상빈 연구를 필두로 해서 이러한 연구들이 시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주의적 미디어 비평에서는 멀비가 그 남성적인 음식, 남성적 시각에서 어떻게 영상이 제시가 되는지 그리고 실버만 그리고 리피스 같은 연구들이 여성주의적 미디어 비평 분야로 연구생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제 성차별주의의 그 언어적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그 언어학에서 성차별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캐머런이나 세라 밀즈 같은 경우도 세라 밀즈는 그 섹시즘을 오버트와 인다이렉트로 구분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영어에서의 성차별주의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영어에서는 성차별이 아니었는데 한국어 자막에서는 성차별이 이루어진 바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사항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사고에서는 교육심리학자의 비고츠키와 번스타인의 연구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성차별적인 언어들이 그러한 사용이 사람들의 사고에도 성차별적인 사고를 양산할 수도 있다. 그런 소리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까지는 그 학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그 성차별이 연구가 됐는지 그거를 초점으로 세 가지 학제에서 다뤄봤는데 이번에는 현행 그 국내 현실에서는 그 성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법제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런 현상학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 방송 심의에 대한 규정에서 이런 성차별적인 표현을 지양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요. 여성 가족도 역시 저 아랍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현우입니다. 우선 김재영 선생님 이 발표가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랑 너무 이제 약간 일상적하고 유사해서 너무 반가웠어요. 토론하는 게 너무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뭘 하냐면은 이제 한류 드라마에 아랍인 수용자 관련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선생님 우연하게 제가 토론하게 됐는데 자막 번역에 대한 관객 연구인 거예요. 인식 연구. 그래서 너무 재밌었는데 요즘에 저희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남성 여성 이렇게 대립되면서 그런 그 용어라든가 그다음에 댓글 싸움 같은 게 많은 이런 시점에서 이런 연구를 하셨다는 게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바람직한 설문조사 방법과 그 발표에 예?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게다가 이제 제가 받았던 거에서는 이런 법제 이런 게 없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미디어법에 대한 성평등 관련된 현행법의 국내외 그 심의 규정 같은 거를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이제 제목을 보니까 성차별적 자막관행이나 일반 관객 인식론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성인데 성차별을 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여성이 좀 약간 억압되는 게 있고 약간 다도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속 소논문 제목을 보니까 성차별이라는 제목들이 많은데 이거를 그냥 번역학에서는 젠더 관점에서 보는 뭐 이런 식으로 혹시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계속 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화면 캡처를 해주셔서 더 이렇게 느낌이 좋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연구 방법에서 부산에 17명, 충북에 43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선생님 시간이 되시면 이제 몇 번이 되시면 서울에 한 10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신뢰성을 확보하지 않을까 뭐 전라도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게 남성이 37명으로 더 많았더라고요. 그랬는데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성차별 그 번역이 있으면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게 남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읽어보니까 약간 그 번역 1과 2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이게 성차별이라는 걸 떠나가서 이렇게 봤는데 이걸 보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뮬란에 나오는 거 이걸 보니까요. disgrace 된 거를 family honor 뭐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자막 번역이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이 번역을 생각해 보니까 직역을 해서 윤색을 하는 느낌?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젠더 관점에서 성차별적인 자막 번역에 관한 선호도와 더불어서 아까 배급사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 논문을 쓰면 이게 실용적이게 해야 되잖아요.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선호도에서는 실제로는 성차별이 굉장히 불쾌는 했지만 실제 보니까 또 유머가 있어가지고 더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제가 이걸 보니까 위에 게 너무 더 재미있는 거예요. 성차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분석도 이게 자막 번역에 대한 성차별 이런 선호도였지만 직역을 한 다음에 윤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번역에서도 출판사에 들어가게 되면 번역과 사회 뭐 이런 문제에서 출판사에서 번역된 거를 넣고 빼고 해가지고 약간의 윤색을 약간 출판 번역에서 특징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은 참 좋겠다. 그리고 너무 많이 본문에서 많이 벗어난 의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제가 왜 성차별점 뭐 이런 거를 젠더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쾌쾌한 냄새 여기 남자 교수님도 계시지만 남자들은 지저분한 대상으로 이미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차별을 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남성으로도 차별 당하니까 그냥 중성적으로 젠더 관점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막 번역 관련된 성차별 그것만 보시지 말고 혹시 번역상에서 직역되고 윤색된 거에 대한 그 의혹이 너무 많이 된 것에 대한 것까지, 그러니까 보면은 성차별보다는 너무 의혹이 많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더 재미는 있어지는데 그 단어들 선택한 걸 보면 성차별적이고 이런 거가 있으니까 어떤 번역 과정의 메커니즘 같은 것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윤리법, 현행법상에서는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 배급사나 아니면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뭐 리얼하고 재미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번역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관련된 선생님 개인 의견도 넣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대한 번역의 어느 정도 범위를 수준을 잡을 것인가, 유머도 살리면서 성차별도 안 하면서 또 내용도 전달해야 되고 아주 어깨가 무겁다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성차별이라는 걸 저도 처음에는 젠더 의식이 있는 영상 번역, 자막 번역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 관련된 이론을 가져오고 하다 보니까 언어학에서도 성차별적인 그런 연구, 그런 이제 연구들을 많이 참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맥락상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성차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도출이 됐는데 그 부분도 조금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에서 김선미. 조금 전에 저도 뭐 발표할 때 이런 설문조사 뭐 하는 기법, 그런 뭐 인터뷰 기법이 요새 굉장히 많이 연구에 도입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선생님 그 아까 질문 항목 만드신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독자 입장에서 만약에 이것이 불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가뜩이나 약간 이런 거 하면 사람이 좀 내가 약간 즐기고 있더라도 그 대답은 그냥 뉴트럴하게 나오더라도 약간 선한 것 같이 대답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100%를 드러내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질문을 불쾌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아예 그러니까 불쾌한 거를 상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개선, 그 다음에도 또 개선되어야 하냐 그러면 개선되는 거를 상정하는 것 같아서, 그게 저도 이제 뭐 어떻게 제가 뭐 현재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설문조사 이 문항을 만들 때도 조금 이게 선생님의 나중에 이제 박사 논문에 좀 기초가 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문항 짜는 거에서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얼마든지 가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문항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그게 더 불편한 거를 느낀다, 뭐 보고 싶거나 뭐 아니면 뭐 그렇게 의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는 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볼 때 어떤 연구자의 객관성 그런 거를 유지하려면 문항을 좀 수정하시면 더 어떨까. 굉장히 너무 재밌고 얘기할 게 너무 많은 주제라 가지고 참신하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알고 싶은 연구 질문과 그것만 하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통계 전문가한테 객관적인 검수를 하고 이걸 진행했었어요. 저도 이 설문조사에서 한 부분이 있었고, 이거는 파일럿으로 하고 좀 학대 연구에서 객관성이 담보되는 자기 검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 딱 검열이 있고. 저희는 앞에 김세리 선생님은 좀 시간을 짧게 하고
김세현 선생님이 시간을 또 넉넉히 쓸 수 있어서 딱 제 시간에 끝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연구로서의 엄정성, 그러니까 뭐 신뢰도라든지 타당도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현행 연구를 통해서 이제 지금 정리를 해두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국내 통역 논문들을 다 뒤져가지고 거기서 사례 연구를 다 뽑아냈습니다.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제 19개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례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를 논문을 다 뽑았는데 그 중에서 사례라니까 사례 연구가 아니고 자기가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례를 이용을 해서 그걸 연구를 했다고 하는 거는 일단은 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연구를 저는 이제 진정한 사례 연구가 아니고 다른 연구인데 일단 그런 건 다 뺐고 정말 사례를 들여다보는 사례 연구만 한 거를 이제 취합을 하다 보니까 19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지금까지 그 연구자들이 사례 연구를 통해서 보려고 했던 것들은 어떤 주제들인가,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사례 연구를 진행을 해왔나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이 사례 연구를 통역 연구에서 좀 더 확대해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제언하는 걸로 제가 이번 연구는 좀 구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엄정성을 그런 신뢰도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일단 사례 연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거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그 사례 연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형 분류를 보시면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분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도구단이라는 학자로 분류한 것은 역사적 사례 연구 방법에 따라서 역사적 사례 연구, 관찰 사례 연구, 생애사 연구에서 역사적 사례 연구는 말 그대로 그냥 어떤 특정한 조직이나 대상의 변천사를 통시적으로 추적을 하는 것인데 보통 이제 연대기적 연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연대기적 연구하고 다른 건 뭐냐면 사례 연구는 진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어떤 사례에 관심을 갖지만 현재 존재하는 것의 어떤 지금까지의 통치적인 그 변화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과거만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연대기적인 연구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관찰 사례 연구는 진짜 관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생애사 연구는 어떤 특정 인물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고 대화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 사례 연구에는 이런 이제 예는 없었는데 예를 들어 어떤 특정 통역사를 하나 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선정을 한다든지 어떤 어떤 특정 통역사를 선택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 통역사를 쓰는 어떤 클라이언트의 어떤 특정 인물을 선정한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하고 굉장히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로부터 어떤 결론을 유추해내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목적에 따라서 스테이크가 본질적 사례 연구, 도구적 사례 연구, 집합적 사례 연구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는데 본질적 사례 연구는 정말 사례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수정을 가할 수 있는 단위까지 가는 것이고 거기서 어떤 제시까지 할 수 있으면 그것이 평가적 사례 연구이다. 이렇게 이제 지향에 따라서 어떤 지향의 깊이에 따라서 분류한 사람이 있고 대상에 따라서 신민족 지학 연구, 평가 목적 사례 연구, 다중장소 사례 연구, 교사 사례 연구가 있는데 신민족 지학 연구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에트노그래피하고 비슷한 거지만 에트노그래피하고 차이는 뭐냐면 그 민족 지학 연구라는 거는 굉장히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한꺼번에 다 보는 거라고 하면 이 신민족 지학 연구로서의 사례 연구는 어떤 그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다 어떤 특정한 서브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특정한 어떤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 목적 다중장소 있고 교사 사례 연구는 뭐냐면 그 액션 리서치처럼 교사가 직접 자기의 그 어떤 클래스나 그런 걸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교사 사례 연구에서 액션 리서치하고 다른 건 뭐냐면 액션 리서치는 어떤 개선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이 사례 연구는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그 차이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가 다양하게 있었고요. 연구 절차는 그래서 뭐 연구 절차에 대해서는 어차피 책에 다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연구 질문을 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what으로 시작하는 연구 질문이 아니고 사례 연구에 적합한 연구 질문은 how나 why로 시작하는 연구 질문이 적합한 거. 왜 그럴까 아니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연구가 이제 적합하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논문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what으로 오류는 무엇이고 외교
통역에서의 오류는 무엇인가라고 what으로 시작하는 게 좀 있었지만 그 뒤로 오면서 how로 시작하는 연구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아직 why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역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례 연구를 굉장히 다양하게 강점 때문에라도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잠재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서로 논의하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논문을 많이 써주셨는데 이제 사례 연구에 관심을 가지셔서 사례 연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세하게 오늘 발표해 주셔서 이후로 사례 연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순희 교수님께서 지역사회 통번역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원주원 교수님 그 발표를 들어보니까 많이 다르네요. 그래서 시간을 넉넉히 가지시고 많이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된 것 같아요. 교수님 발표하시는 것하고도 굉장히 인맥상통하는 면이 많아가지고 제가 들으면서도 너무나 흥미롭게 들었고 제가 하는 것들이 좀 비슷한 이야기 때문에 이따가 같이 토론을 하실 때 굉장히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떻게 보면 통역에도 굉장히 이렇게 그 하나하나 양적으로 연구하는 게 많았다면 이제는 이런 사회학적인 그런 거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인터뷰 설문조사를 도입하는 그런 기법을 함께 같이 가는 그런 시대가 또 온 것 같기도 해서 관심 있는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실 수 싶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 통역하면 제가 일단은 지역사회 통역이라고 이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는 지역사회 통역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지역사회 통역하면 엄밀히 말하면 다문화 통역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료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순천향대병원하고 저희가 이제 그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대사관 직원이라든지 영어학원 선생님들이라든지 의료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법정 통역에도 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통역의 연구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행해졌는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방법론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틀을 일단 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그럼 지금까지 행해진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아직은 법정 통역은 잘 알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일단 한 20몇 개, 22개 정도의 의료 통역 관련한 논문들이 지금 한 그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연구가 좀 거기에 대응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역사회 이쪽이 워낙 사실 전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전문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전문 교육기관이 있는지 어떤 협회가 있는지 그리고 윤리, 강령, 인증시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인증시험을 만들어 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법적, 행정적 지위 그리고 이들의 근무 환경은 어떤가 이게 제일 굉장히 큰 주제 하나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런 거를 주제라고 볼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역사회 통역 연구의 그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실제를 좀 좋게 하자 하는 거에 굉장히 치중했다고 이제 서양에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헤일이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연구도 이번에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좀 개선시킬까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을까 이런 통역사들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그리고 이것을 뭐 개선시켜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일까 다문화 가정을 뭐 돕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어떤 이주민 정책을 하고 있는가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를 우리나라도 이거 비슷하구나 그런 거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름대로 병원 안에서 쓰는 거는 굉장히 언어가 한정돼 있잖아요. 특히 의사 선생님이 뭐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질병에 어떠한 그게 대답을 갖다가 좀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포커스 같이 좀 정리를 해서 그걸 어떻게 해볼까 그런 거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요번에도 뭐 부산대에서 제가 이거를 발표했는데 부산대 병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러시아어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어휘를 많이 모아서 좀 그렇게 우리가 소위 요새 말하는 뭐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듯이 아주 첨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기 나오는 몇 개의 대화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상황을 뭐 얘기를 하면 그 뭐 통역이 되게 한다든지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완전 뭐 그 돌보미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떨 때는 어떤 기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굉장히 첨단적으로 이거를 언어 대 언어를 서비스하겠다는 식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도 굉장히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면에서도 전통적인 통역사 사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만족도 서비스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정책은 당연히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이건 연구되는 분야고요. 이런 관점에서 대인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언어 담화 수준에서의 분석, 그다음에 사회 이론, 제도 전반적인 사회 그런 거, 그리고 여기에 이 연구가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하나 한다 그래도 겹쳐지는 부분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하고 이렇게 겹쳐지거나 뭐 그런 연구들도 되게 많아서 다양한 걸 섞어서 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제된 상황에서 실험 연구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거는 별로 없고 문헌조사를 좀 주로 많이 하는데 문헌조사도 여기에다 같이 설문, 인터뷰, 문헌조사 같이 하는 이런 연구도 뭐 이준 교수님 같이 이거 그쪽에 많이 하신 분들은 거의 그게 세 개가 같이 되는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뷰, 그다음에 설문조사 연구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곽순례 이거는 아랍어의 그 의료통역 하시는 교수님이 하신 걸 보면 이렇게 심층 자료 분석 담당자하고 통역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의료 통역사들을 대상으로 먼저 여러 가지 만나서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거에 기초해서 설문지를 만들어요. 설문지를 내가 그냥 막 무작위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끝나고 나서도 2차 또 설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 이 검증 과정, 분석 과정을 굉장히 거친다든지 이런 거를 항상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승윤 교수님께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완해 주셔가지고 그 발표가 굉장히 좋아졌고 상을 보완되어 여러분들은 여기서 관련 연구에 대해서 총체적인 지식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막 서둘러서 요 30분에 끝내야 되니까 토론을 5분씩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휴식 및 발표장 이동에 30분이나 보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발표장이 다 막 30초 거리 읽은 거예요. 네, 너무 시간을 쫓기지 않으시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희대 조재범 교수님께서 원종환 교수님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 맡은 경희대 조재범이라고 합니다. 먼저 원종환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특히 진짜 항상 보면은 질적 연구 사례라고 해서 이 19개 논문을 포집어내서 일목요연하게 주제를 정리해 주신 거는 아마 관련 연구를 하는 다른 동료 후학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감사부터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질문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다가 사례 연구에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사례 연구라고 할 때는 통상적으로 질적 연구를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양적 사례 연구도 있고 질적 사례 연구도 있고 교수님께서 쓰시는 사례 연구는 물론 질적 연구라고 이해가 되지만 혹여 예기치 않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는 없으니까 용어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령 스테이크의 분류에서 집합적 사례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질적 연구하고 양적 연구가 어느 정도 좀 혼합이 된 형태가 아닐까 이런 측면에서 양적 사례 연구가 있다는 것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신뢰도하고 타당도를 모두가 추구를 하시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질적 연구에서는 주로 타당도 쪽에 많이 포커스를 주고 양적 연구에서는 신뢰도 쪽에 많은 포커스를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적 연구를 통해서 이 신뢰도를 어떻게 확보해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원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연구해 오신 부분들이 대부분 양적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질적 연구 쪽으로 포커스를
것을 넓히겠다, 관심을 넓히겠다라는 출발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과문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양적 사회 연구에서의 신뢰도, 그다음에 거기에서 커버되지 않는 부분들의 타당도를 질적 연구를 통해서 커버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개는 어떻게 섞어서 연구를 하실 계획인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도 신뢰도 타당, 그러니까 신뢰도는 뭐 다른 용어로 써야 돼, 전이 가능성 뭐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분하는 게 여러 가지 선행 연구도 살펴봤을 때 그래도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분을 하고 신뢰도 밑에 또 타당도 밑에 어떤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게 그래도 정확하다. 그러니까 다른 용어를 쓰는 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신뢰도 타당도로 구분하는 게 더 맞다라는 제 생각을 해서 제가 그냥 썼던 것이에요. 여기 양적 연구, 질적 연구로 이렇게 갈라져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양적 연구에서도 두 개가 다 확보가 돼야 되고 질적도 두 개가 다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한 토론 정리했습니다. 네, 갑자기 토론자로 급조돼서 제목도 모르고 앉아있었는데 공연사회 연구하거든요. 네. 제가 그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끌려가지고 그 러시아 그 의료통역사 교육을 할 때 몇 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끌려가는데요. 굉장히 막 정말 죽지 못해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료 지식이 없어서 이게 지금 두 바퀴로 가야 되는데 언어 지식하고 의료 지식하고 그 두 가지 다 갖춘 교수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끌려가는 건 제가 보기엔 전혀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안과가 뭐 용어가 있는데 정답을 열심히 공부하고 가서 그야말로 땜빵을 하고 늘 그런 기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 선생님 발표 덕분에 어떤 식의 그 연구 분야가 있고 어떤 식의 접근이 가능한가를 한번 쭉 들을 수 있어서 저한테는 반가운 기회가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목을 그 지역사회 서비스 통역 연구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발표의 목적은 어떻게 이 지역사회 서비스 통역을 연구할 것인지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인지 그게 약간 저는 내용도 이미 다 포괄 하셨기 때문에 연구의 그 대상과 방법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제목을 뽑으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좀 더 그 근본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처음 슬라이드에서 지역사회 통역이라고 말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을 제기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사회 통역은 주로 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의료통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달라요. 그리고 지역사회 통역이 물론 크게 보면 전반적인 일상의 필요를 다 해결해주는 통역이지만 딱 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지역사회 통역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신 건지 결국은 그렇게 결론 내리신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처음에 질문하신 그거는 제가 요번에 이제 이런 그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어디서 이제 얘기를 해달라 그런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궁금해하고 평상시에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었던 분야가 이거라서 요번에 이제 한번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근데 지금 이거 끝나고 나서 또 찾아봤더니 한 몇 개가 또 더 있는데 그래봤자 진짜 국내 한 30개 정도 지금까지 다 한 걸 했더라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좀 지금까지 어떤 연구를 했는지를 보는데 그냥 우리만 보면 이제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서양에서 어떤 그래도 더 지역사회가 훨씬 연구가 앞서 나간 분들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 기준에 볼 때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런 거를 좀 한번 보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그 이상으로 뭐 어떤 걸 제한할 수 있을 정도의 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군데 지금 그냥 있는 기준에 맞춰서 분류를 한 정도 그냥 그런 정도만 있을 때 그것을 그래서 그거 분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지역사회
아니면 공공 서비스 장소를 위주로 하면 공공 서비스 통번역, 아니면 회의 통역과 분리되는 어떤 뭐라 그러지? 그 다이얼로그 통역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거는 또 하나는 이거 있어요. 문화 통역. 그래서 문화적인 개입을 많이 필요로 하는 문화 통역. 그렇게 뭐 예. 그렇게 5가지인가 4가지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뭘 고를 것인가 하다가 공공 서비스로 했다가 또 이걸로 했다가 지금 계속 바꾼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맞아요. 아니 아까 거기 보니까 상업적 통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상업적 통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보면 공공이라든지 이거는 이주민한테 제공되는 거는 상업적인 거는 아니라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따른 거라든지 그런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의료 통역 비상업적이에요. 나머지는. 그래서 난 상업적 통역이라 아니 내가 몰라서 묻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상업적 통역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서. 아니 상업성을 갖다가 영리를 추구하는 아니 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게 어딨어요 사실. 그 자꾸만이 대비가 되는 말이. 근데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도 선생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어림 장관님께서 하셨던 BBD 서비스 있잖아요. 그건 비영리 추구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지역사회 통역이 이게 다 저기 비영리라고 하세요. 그게 차이 아니에요. 아니 의료 통역은 완벽히 영리죠. 병원이 법정 통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완전히 뭐 그래도 우리 돈 받고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조금 법정 통역은 거의 비영리라고 봐야 돼요. 제가 몰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일단 나오면 우리가 여기서 나오면 명확하게 자기가 돼야 될 거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뭐 와서 통역도 해주면서 이런 돌보기 서비스 그런 거는 돈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해주는 거죠. 그때 정부에서 돈을 받잖아요 본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난 모르겠어요. 통역사 입장은 돈을 받잖아요. 통역사 입장에서는. 네, 정부에서 해준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 통역사는 세금을 주는 거고. 글쎄 나는 잘 몰라서 기관이 이게 그렇게 대비가 되는 말인지 지금 그걸 대비시켰잖아요. 만약 그 2가지를 대비시킬 건지 난 그거가 한번 생각해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맞아요. 그 기준을 뭐에 두느냐에 따라서 아까 이게 이렇게 공식 통역이냐 아니면 회의 통역이냐 다이얼로그 통역이냐 그렇게 다 나눠지는데 제목을 뭐로 붙일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연구방법론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주민들이 들어가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커뮤니티 통역의 시작이 호주, 캐나다처럼 영어권 위주로 국가에서 시작이 돼서 이주민이라는 게 정의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주민으로 만약에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영어권이 주로 배제가 되고 소위 말하는 뭐 캄보디아, 우리는 베트남, 동남아 쪽의 언어들만 이게 커뮤니티 통역이 되고 나머지는 성립이 안 되는 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 라우트리지 백과사전의 정의를 굳이 가져오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지역사회 통역은 이렇다 해서 그러면 의료 통역도 결국은 공공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사실 영리병원에서 받는 게 공공 서비스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지만 통역은 들어가야 되고 우리나라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거고 근데 회의 통역은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래서 저 라우틀리즈 백과사전의 정의를 아주 마시고요. 저기에서 하되 조작적 정의로 이주민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쓸 때 이렇기 때문에 저는 공공 서비스 통역으로 좀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원래는 그렇게 해서 올려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 이 슬라이드를 하지 않았고 근데 재미있는 지점이네요, 선생님.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으니까 공공 서비스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 의료 관광을 온 외국인들 그 사람들 생돈 다 내고 가서 그래서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공공이 아니고 사적인 서비스. 근데 여기 그 중간에 이렇게 난민 통역이라는 게 있는데 시리아 난민들 통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또 범주에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경기에 들어가죠. 경기에 있는데 그 범주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아까 말하신 보험 있잖아요. 세금 뭐 이런 거랑도 상관이 없어가지고. 난민 통역은 명확히 제가 보기엔 지역사회 통역인 것 같아요. 이주민 되기 위해서 들어오는 과정에 있잖아요. 뭐 많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거기에 있습니다. 이주민이 되면 커뮤니티겠지만 이주민이 안 되면 그런 안 되기 거안 때문에 학생들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 거는 그래도 뭐 공공 서비스 통역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까요? 그렇다면? 근데 공공서비스 통역이면은 발주자가 공공기관이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래요. 그것 역시 공공기관, 병원 말하는 공공기관은 아니거든요. 조금 더 정부 행정기관이나 네. 경찰서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네, 오늘 발표해 주신 원정화 교수님과 프로렌스 조재범 교수님 그리고 특히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오는 분으로 오셨다가 갑자기 아침에 발표와 토론을 연락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훌륭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김수민 교수님이랑 이상원 교수님께도 크게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답을 해야 하려고 물어봤는데 네, 안녕하세요. 한국번역학회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회 사회를 맡은 한국번역학회 총무이사 이상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먼 곳까지 어려운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총회를 마치고 저희 즐거운 저녁 식사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총회 첫 번째 순서는 한국번역학회 회장인 김승현 선생님께서 클로징 멘트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회장님. 늦은 시간까지 멀리까지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모든 발표장에서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잊어버릴까봐 그냥 키워드만 배워를 해주세요. 정신이 없어서요. 우리 고모님들께서 어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오늘 이 학회장에서 정말 한 분도 안 빠지시고 모든 세션에 이렇게 다 나눠 들어가셔서 열심히 들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커멘트 해주시고 하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대 측에서 총장님 아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장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다 챙겨주셨는데 그에 머물지 않고 학생들도 또 나와서 도와주시고 여러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들어오면서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요. 예쁜 화환이 저희를 반기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 신영어영문학회에서 이렇게 화환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직접 발걸음하셔서 함께 발표장에서 각 세션에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번역학회 회원님들께서 신영어영문학회 이 임원단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그 수석회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이사, 재무이사, 편집위원장 등등 또 함께 자리해주신 부회장님들 모두 다 애써주신 거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따로 나중에 다시 저희 임원진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 먼 데까지 저는 사실 이번에 이 강의실이 원래 총장님이 더 멋진 그 강당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채울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기 이 강의실도 너무 커서 반도 못 차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고 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번 학회는 소박하지만 그 지방에서 오래간만에 10년 만에 다시 개최를 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한국번역학회가 전국학회로서 위상을 또 다시 드높이고 그리고 지방에서의 이 번역학의 발전을 다시 한번 기원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었다고 확신하면서 감사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한국번역학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신 두 분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명수 고문님께 감사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증정은 김순현 회장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다. 네,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감사패 허명수 고문 한동대학교 교수. 귀하께서는 한국번역학회의 발전을 주도한 선구적인 학자로서 한국번역학의 표전을 마련하는 데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9대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신진학자 국제학술교류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산학협력위원회 신설,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잼스 도입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에 한국번역학회는 회원들의 진심 어린 감사와 송독의 뜻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18년 4월 21일 한국번역학회장 김순영.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감사패 대신대학교 총장 최대 총장님 앞으로 감사패 대신대학교 총장 최재해. 귀하께서는 지난 10년간 한국번역학회 감사, 연구이사, 연구윤리위원 등으로 재임하면서 학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공헌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학회 부회장으로서 제10대 임원진을 구성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춘계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에 한국번역학회는 회원들의 진심 어린 감사와 송독의 뜻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18년 4월 21일 한국번역학회장 김순영. 다음으로는 학회 관련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가을 학술대회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학회 가을 학술대회는 10월 13일 토요일 경희대학교에서 있습니다. 네, 10월 13일 토요일 경희대학교. 네, 역시 고문님들께서 가장 먼저 스케줄러를 예약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편집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편집위원회 보고는 현재 편집위원장님께서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뜨셨기 때문에 부편집위원장님인 김영신 교수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편집위원장님이 자리 뜨셔서 제가 간략하게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은 듯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9번 2호 추고가 5월 13일까지로 연장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추구하실 분들 5월 13일까지 논문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논문 작성에 있어서 키워드를 작년까지는 영어로만 작성했는데 올해부터는 한국어, 영어 모두 작성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가을 학기에 우리가 정기 우수 논문상 수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올해 쓴 게 올해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을 기약하면서 열심히 지금부터 쓰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또 한 번째 또 하나 전해드릴 사항은 번역학 연구의 특별호가 나옵니다. 예, 그 어떤 주제 우리가 핵심적인 주제를 잡아서 마치 청소처럼 발간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그 특별호의 주제는 알고 계시죠? 문학과 번역, 문학 번역, 문학 번역에 관련된 다양한 언어권에서의 문학 현상에 대해서 많이 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어 재무이사인 이화여대 허지웅 교수님께서 회계 관련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재무이사 보고드립니다. 요 앞에서 숫자를 이렇게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어제부터 좀 잠잠 안 하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플러스 상태이고요. 지난해는 과거 6월분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1,969만 1,947원이 있고요. 지금 이제 결산 기간은 2018년 1월 1일에서 2018년 4월 20일 사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월금에다가 이 결산 기간 내에 총 입금액이 847만 2,131원이고요. 결산 기간 내 총 출금액은 281만 7,866원이어서 현재 잔고는 2,534만 6,212원입니다. 근데 오늘 뭐 학술 대회랑 또 이제 번역학 연구 또 발송 비용이랑 해가지고 아마 이제 약간은 이제 좀 차감이 될 거고요. 수입 내역에는 연회비, 입회비, 논문 투고 심사비, 계제료, 구독료, 연구재단 지원금, 이자가 있고요. 지출 내역으로는 학술 지원금 잔액 반납, 심사료, 교통비, 회의비, 학술대 비용, 지필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회 예금이 있어가지고요. 3,583만 4,883원인데 2020년 2월 2일 만기, 연이율 2.2%로 꾸준히 차곡차곡 잘 쌓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회비 내시면은 이제 학회지 발송을 드리니까요. 연회비 내시고 이제 만약에 수령 주소를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은 저희 제 재무이사 이메일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보내주시면은 네, 발송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산학혁명위원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명여대 김순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 이게 발표보다 더 저기 올해부터 저희 이제 산학협력위원회의 일이 좀 많이 커진 듯합니다. 2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고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저희 연구하는 데서도 굉장히 이쪽 분야에서 활성화돼서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2년간 많은 산학협력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한국번역학회에서 하는 이제 가을 학술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희대에서 저희가 할 예정인데 그때 우리가 이제 세션을 하나를 아예 로컬리제이션, 신경망 번역, NTP 그리고 IT와 번역, 그리고 비즈니스와 번역 이런 등의 다양한 주제로 한 세션을 마련해서 우리도 평상시에 지금 그쪽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한 업계에서도 또한 발표를 해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업계와 학계가 함께하는 그런 세션을 하나를 마련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또 두 번째는 2019년 내년이 이제 번역학회 이제 20주년이 되는 그런 굉장히 큰 행사가 되는데 그때에도 앞으로 이제 우리의 이런 동향을 볼 때 업계분들이 와서 부스를 마련하고 각 업체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우리 학계와 업계가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한국 IT 산업 세계화 학회 키고라는 곳에서 현재 이렇게 산학협력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앞에서도 유인물을 한 장 나눠드렸는데 저희가 앞으로 업체에서 하는 연구에 관심 있는 연구자분들은 우리끼리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책만 보고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이제 많은 인맥도 쌓고 업계에 가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나 그렇게 모이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거기 참여해서 연구를 같이 해봤었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또 배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신경망 번역 연구하고 MTP 스타일 가이드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도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반대로 우리 쪽에서도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하는 모임을 하나를 결성을 하고 오히려 그쪽 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한테 좀 어떤 걸 주시고 서로 같이 배울 수 있는 양쪽이 서로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쪽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항상 적극 참여해 주시고 거기에 보시면 뭐 이메일로 연락할 수 있는 거라든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동국대에서 2017년도 한 11월 달인가 한번 저희가 그걸 개최를 했었는데요. 동국대에서 이제 그 툴 사용 그리고 이쪽 업계에서 업무 프로세스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알고 싶으신 선생님들이 모여서 굉장히 많은 성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틀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올해에도 이제 그런 것을 그 단기 세미나 같은 형식으로 그런 걸 좀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큰 이제 그거는 그냥 일단은 목표로 잡는 것은 워낙 요새 MTP가 그 중요한 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형 MTP의 어떤 스타일 가이드라든지 그런 거를 번역학회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학자들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큰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상행선 버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식사 장소에서 바로 이동을 할 거고요. 저나 부총무 이사님께 버스 예약하신 분, 그 다음에 고문님들 포함해서 버스 타시고 그 상황에 맞춰서 좀 길이 막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사항은 식사 장소에서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번역학회 등반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토요일 10시 수서 대모산 등반 계획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회 이메일 공지를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릴 사항은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회원 가입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회지에 투고하기 위한 회원 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회 홈페이지 사용을 위한 또 회원 가입이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재무이사나 정보이사를 위해서 또 회원 가입은 아니지만 신청을 해야 되는 다소는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번역학 연구에 투고를 하시려면 잼스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고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으셔야지 투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입을 하신다고 바로 투고가 안 돼요.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신 분은 편집위원장님께 꼭 이메일로 연락을 하셔서 승인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번역학회 홈페이지에 회원 게시판 등을 이용하시고 싶으시면 그 사이트에 별도로 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승인 과정은 별도로 없고요. 그냥 일반 웹사이트 가입하듯이 가입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학회 뭐 이메일이라던가 어떤 연락을 받고 싶으신 분은 뭐 총무 통해서도 가능하고 정보이사가 가지고 있는 이메일 리스팅에 개인정보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서도 뭐 저한테 왜 이렇게 연락이 안 오냐 그렇게 요청하신 분이 있는데 그냥 회원 홈페이지 가입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그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시면 그냥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결국은 제가 다. 혹시 뭐 임원분들 아니면 회원분들 중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시나요? 총무님께 전화 주라고 했는데 네. 전화번호를 모르겠어요. 예상한 말. 이메일은 네. 네네. 예, 죄송합니다. 혹시 기자가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 여기에 신영문학회 사실은 우리 뭐 번역학회에 있는 분들 우리 서일우수 교수님 통해서 뭐 야매는 아니지만은 너무 많이 싫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신영문학회 전 회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영태 교수님 여대학교에 정연하시는 우리 오늘 특별히 오시라 해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송창호 교수님은 농공대에서 아마 두 분 다 정연을 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 서길수 교수님, 김명균 교수님, 정종화 교수님, 참 우리 대신대학교에 연구가 계신 분들은 박수 한번 처장님 어떻게 육 교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예, 우리 저 신영문학회에서 오신 분들 부끄러워하지만 참 일이 나오고 가셨어요? 우리 저 고박사님, 우리 신영문학회에서 우리 대신대학의 우리 학생들 그렇죠. 사실은 우리 저 김진철 목사님 우리 학교에 졸업해 이번에 가실직에 선물 하나씩 받아가지고 선물은 그 스푼입니다. 사실은 총장실 오는 사람만 드리는데 난리가 나는데 식사는 이쪽에 그 한길가에서 한 300m쯤 가다가 보면 백자산 시국식당이라고 있어요. 예약을 충분히 해놨으니까 하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차량은 아마 이 밑에 조금 버스 이용해서 가도록 있죠. 예, 차량 이 밑에 주셨습니다. 아무튼 학교 시설도 면밀치 않은데 오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들 평생 오시면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거기 사진을 그러니까는 아까 찍긴 찍었는데 그 중간에 새로 또 오신 분도 있고 장소를 또 달리해서 내려가서 찍자면 내려가서 주장이 다 나와야 진정한 네.